네, 이 에어 서큘레이터 바람 맞으면서 닭고기는 많이 커 백숙이나 마니커 삼계탕 탁 먹으면서 시원하게 발 담그고 거기 또 이제 김치 냉장고 요 냉장고 네. 요 냉장고에서 이제 총각김치 딱 꺼내 갖고 그렇게 먹으면 뭐 이 여름은 그냥 넘어가 지나갈 수 있겠네요. 네, 이야. 그렇게 현명하게 여름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네. 설마 뭐 우리 이사님께서도 냉장고를 싫어하진 않으시겠죠?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예, 어서 오세요. 네, 집에 냉장고 있으시죠? 네.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뭐 보합권에 네, 마감을 보합이죠. 했고요. 뭐 우리 시장도 그렇고 요즘에 변동성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네, 오늘이 4월 29일인데요. 이제 5월 시장 얘기를 하면서 4월에 워낙에 큰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뭐 5월은 좀 변동성이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한 흐름이 이제 이미 시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도 강보합 정도 출발했는데요. 장중에 한 1%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오후 들어서 다시 올라와서 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래쪽으로도 뭐 크게 변동성을 주지 않고 위쪽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없고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중에 한 1%까지 하락했을 때 장중에 그 베스텐스 장관의 언급이 보도가 좀 됐었습니다. 대중 무역 협상이 잘 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중국의 책임이다 뭐 이런 얘기들 좀 하는 상황 속에서 좀 빠졌다가 또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 좀 됐고요. 그리고 지수가 빠졌다가 올라온 것 중에 종목별로는요.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4.5% 정도까지 장중에 빠졌다가 2% 정도까지 다시 반등을 해서 지수가 좀 다시 올라오는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요. 그것은 어제 뉴스가 아니고 2, 3일 전에 딥시크에서 새로운 버전 출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뉴스화 됐는데요. 네. 그런 가운데 어제 파이에서 고성능 AI 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하드웨어 쪽이 좀 하락을 했다가 그렇지만 뭐 이건 뭐 굉장히 초기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개발 완료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다시 저점으로부터는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보면은 이 수급도 그렇지만 종목들을 보면은 뭐 0.7 마이너스 0.4 플러스 뭐 이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동성이 줄면서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보시면 네. 코스닥이 0.1%잖아요. 그래서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인 거고요. 코스닥이 1.4% 빠졌네. 하락했는데 코스닥이 빠진 거는 어제 국내 기관들의 매도가 좀 코스닥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좋았던 바이오주의 매도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네. 어제는 반도체 중소형주의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어제 반도체가 하락을 했다라고 딱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제일 약속했는데요. 삼성전자는 플러스 0.18% 강보합이었고 SK하이닉스는 1.3%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소형주에 있는 소부장들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네. 어제 반도체가 하락한 부분은 모건 스테일리의 보고서 뭐 빙산의 일각이다 그 내용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아침에부터 반도체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게 하락하는 부분은 아니고 기관들이 중소형주의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더 하락하는 부분이 좀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0.19% 시작했다가 종가가 플러스 0.1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상대적으로 조선주와 방산주들이 이제 강세를 지속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어제는 뭐 SK텔레콤 유심 유출 사건이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네. 그래서 SKT는 하락을 했고요. 낙폭을 좀 키웠다가 그랬다가 반등은 조금 했습니다. 플러스 반등했다는 게 아니고 낙폭 축소를 좀 했고요. 유심과 보안 관련 업체, 유심을 만드는 업체들 그리고 보안 관련 업체들이 주가 급등했는데 어느 정도냐? 여기 보시면 뭐 SK, 유빌럭스, 한솔, 뭐 옴니시스템 쭉 써놨는데요. 여기 이 종목들은 다 상한가 같고요. 네. 그리고 웬만한 종목들이 막 20% 이상씩 다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들 종목을 뭐 저도 이렇게 보면서 어떤 게 가장 좋을까 이렇게 뭐 이렇게 골라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이제 사실 이 얘기하면서 좀 다른 말씀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그 해외에 보면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B2C로 하면서 성공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주가 자체도 낮고 시총도 낮고
이익도 별로 매출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자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뭔가 좀 기술 발전에 좀 늦게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예전부터 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작아요 다. 어.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여기 거론되는 종목들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요. 주가도 굉장히 저가이고요. 시총도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래서 거래도 없이 그냥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런 이슈가 나와서 뭐 움직이다 보니까 왜 상한가까지 가겠습니까? 수급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요즘은요. 그냥 거기에 일정 정도의 수급만 들어오면 그냥 상한가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이 종목이 어저께 상한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건 이제 테마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이참에 우리나라의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좀 제가 제 느낌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찬밥이에요, 찬밥. 그냥 좀 커지나 싶으면은 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쪽이 중심, 제조업이 중심이고 네. 소프트웨어 쪽은 그냥 좀 있다가 그러다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가 주가가 그냥 흐지부지 막 시가총액 1,000억 아래로 내려오다가 또 유명무실해지고 이런 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요. 그래서 네.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또 생기네요. 네, 이번에 보면서 그런 아니 근데 보안은 약간 뭐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기업들도 이 보안에 대해서 예산 더 많이 쓸 것 같긴 한데 유심은 해봐야 실물 유심 납품하는 그쵸. 데들도 많이 떴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유심 해봐 이거 뭐 얼마를 하겠어? 그렇죠. 그거 그뭐 잠깐 좀 더 팔아봐야 또 몇 개를 팔겠으며 예. 이게 회사 이익에 뭐 얼마나 그러니까 테마인 거죠. 테마. 예, 그러니까 테마인 거죠. 예, 어제 이제 그런 모습을 알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잠깐 뭐 이 부분은 어제하고 오늘 이틀에 걸쳐서 권 기자님이 자세히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게 제 기억으로 4월 19일인가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러는 거거든요. 저희는 금융회사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초에 바로 전 직원한테 이게 안내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심 보호 들어라라고 하고 비밀번호 변경하라라는 거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융회사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지금 진행되는 거 다 플로어로 보시면서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예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예를 드는 거잖아요. 유심이라는 건 그 휴대폰에 주민등록증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가 주민등록증 가지고 금융거래를 하지 못해요. 그렇죠. 금융거래는 인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비밀번호와 여러 가지의 단계를 거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건 인증이에요. 음. 제가 밖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요 얘기를 꼭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요것 때문에 걱정을 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인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증을 예전에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휴대폰 내에서 SKT에서 인증해주고 뭐 어디서 인증해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인증을 비밀번호나 본인이 할 수 있는 단계로 인증 단계를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네. 예. 유심만 훔쳐가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예. 오히려 그 인증 단계를 본인이 조금 까다롭게 해놓으면 예. 훨씬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예, 있다는 그게 말씀이시군요. 내 걸 지키는 거지. 유심은 만약에 진짜로 딴 데 탈취됐다 하더라도 네. 주민등록증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좌 개설을 했어요. 만약에 그랬다고 쳐요. 네. 그러면 금융거래를 하려면 본인의 인증과 본인의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얘기해서 잠깐 어제 SKT 워낙에 좀 시끄럽기 때문에 말씀 좀 드렸는데요. 우리 시장도 지금 그 일봉 차트를 보면 거의 대부분 하루의 움직임이 그 십자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점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그만큼 많이 줄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관세발 변동성은 이제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과의 맞대응 그리고 품목별로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하락에서 경기 순환적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 지표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GDP 성장률 이런 부분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이벤트 하락에서 경기 순환적 하락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시장은 이제 이 부분으로 들어간 겁니다. 네. 팬데믹으로 빠졌어요. 다시 올라왔죠. 무슨 전쟁으로 빠졌어요. 올라오죠. 네. 9.11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 그날 폭락했다 바로 올라왔죠.
9.11 테러 사건이 월요일 날 있었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던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다시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네. 그러니까 이제 관세를 발표하면서 있었던 이벤트, 처음에는 이벤트 하락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 관세 부분은 이벤트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기에 영향을 주면서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면서 실물 경기가 둔화되고 위축 그리고 침체기로 들어가면 그게 경기 순환적 하락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경기 순환적 하락은 훨씬 더 길게 하락하고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다른 예를 들면 구조적인 하락인 시스템 위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50% 이상 하락해요. 지수가. 네. 그리고 경기 순환적 하락은 30% 이상 하락을 합니다. 한 30에서 뭐 35%, 40% 정도 하락을 하거든요. 근데 이벤트 하락은 일시적으로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보통은 한 30% 이내로 하락했다가 이제 곧바로 올라옵니다. 작년 2024년 7월에 엔화가 160엔에서 139엔까지 갔을 때 일본이 23% 하락했어요. 그리고 올라왔거든요. 네. 올해 S&P 500의 지수가 최저점이 마이너스 23%입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23%입니다. 그리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밑으로는 안 간 거예요. 네. 근데 그 밑으로 더 하락하느냐 마느냐는 지금 모두 다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이게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면서 경기 침체로 갈 거냐 말 거냐 지금 거기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간이 걸린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확인하는 데까지는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거기까지 아직 가지도 않았어. 그리고 그렇게 될 개연성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 그러니까 시장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최근에 이어지고 있고 이거는 올해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GDP 성장률 발표하고 그리고 뭐 제조업 ISM 제조업 지수 이 제조업 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게요.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제조업의 주가 움직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눈여겨보는 거고 그런 가운데 지금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로 움직이는 전체 시장은 그냥 경계감 속에서 등락하는 상황인 거고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 그게 지금의 시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중앙정치국회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준율과 금리 인하 방침을 확인했다. 어제 중국은 중앙권 증시에서 중국하고 홍콩은 뭐 약밥 정도로 그냥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반영을 하지 못했는데요. 작년에 금리 인하를 하고 금융 완화 정책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는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속에서 지금 수개월간 기준금리, LPR 금리는 지금 동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분기에는 기준금리는 한 0.1에서 0.2%포인트, 지준율은 0.5%포인트 인하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이렇게 회의 끝나고 나서 왜냐하면 지준율과 금리 인하할 것이라고 정치국회에서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올해 전체적으로 연말에까지는 금리는 한 0.3%포인트, 지준율은 한 1%포인트 정도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관세나 시장의 변동성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후에는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로 전기차용 연구자석 가격이 25% 정도 상승했다라는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자석에 사용되는 히토류의 이름이 테르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가격이 이번 달에 2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은 전기차 및 제조업체 히토류를 5월 말까지는 이제 비축을 하지 않았다 생각을 했는데 하고 있는데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국가들에서 히토류를 채굴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 히토류 많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네네네. 한참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재련 공정 기술력을 갖추는데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이 보도는 어떤 보도가 나오고 있냐면 연구자석이 없으면 전기차 모터를 제조할 수 없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문제다,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일반적인 우리 보도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뭐 이렇게 보도거리가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쉬인 테무든 기업들이
미국에서 소액 면제 폐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소액의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하는 거예요? $800. 예. 예. 예, 그거 때문에 가격을 지금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 주말 사이에 의류에서 주방용품까지 대부분의 미국 판매되는 상품 가격을 인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뷰티 및 건강부문 상위 100개 품목의 평균 가격 상승률이 51%. 예를 드는 게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게 이게 언론이라는 건 보통 세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팩트 있는 걸 그래서 키친타월 얘기하는데 여기 10개 세트가 $1.2가 6.1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를 극단적인 케이스예요. 찾았겠죠. 여기 네.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아, 이게 키친타월 10개 이건 너무 쌌던 거 아니에요, 근데? 10개면 롤 10개짜리라는 거 아니야? 그렇다는 거겠죠? 예, 예. 근데 1,500원, 2,000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싸긴 쌌네요. 그 시인 태묵게 쌌던 거죠. 와. 근데 그걸 이제 한 8,000원 이렇게 이제 예. 9,000원 이렇게 받는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미국 세관의 수액 면제 소프는 하루에 약 400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60% 정도는 중국발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걱정을 하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시황하면서 말씀드렸던 화웨이에서 고성능 AI 칩 개발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가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에서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을 대체할 수 있는 자체 AI 칩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보도이고요. 이름은 어센드 910T입니다. 어센드 910B와 C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능이 떨어졌거든요. 네. 이번에 910D라는 이름으로 엔비디아의 H100보다 더 강력한 성능을 목표로 한다. 이거 다 그냥 얘기들이에요. 네, 네. 현재 개발 초기 단계이고 그리고 그 수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빅테크들이겠죠. 네. 아마도 중국 내 빅테크들이겠죠. 거의 대부분 기술 타당성을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러면 올 말에 샘플을 공개할 거고 한 1년 정도의 개발을 거쳐서 여기에 제품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샘플 공개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이 왜 걱정을 하는 거냐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른 속도로 중국이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엔비디아를 비롯한 하드웨어의 그런 기업들이 지금 주가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탄탄한 시장에서 탄탄한 상황 속에서 이런 거 나오면 뭐 그때 가서 보자. 뭐 별거 아니네. 이러고 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물론 어제도 엔비디아가 4.5%가 빠졌다가 마이너스 2%까지 반등을 한 건 이거 뭐 당장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빨리 쫓아오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주식 기업이라는 것은 그리고 주가라는 것은 미래의 성장을 계속 보고 가는 건데 중국이 계속 이렇게 쫓아온다면 그러면 미래의 성장에 대해서 지금 프라이싱 한 부분들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어제 시장에 영향을 좀 주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보도들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 100일 뭘 했나 이런 거 맨날 나오잖아요. 요즘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해놓고 바로 밑에다가 네. 화웨이 고성능 AI 칩 개발 이렇게 해놔요. 트럼프 대통령이 100일 동안 뭘 고성능 칩만 했냐? 들었다. 네. 중국의 AI 칩 개발만 더 빨라졌다. 이런 뉘앙스인 거죠.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얘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꼭 맞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만약에 관세를 부여하지 않고 중국을 견제하지 않았으면 무슨 표현을 드리냐면 미국이 중국을 자꾸 때리고 견제하기 때문에 중국의 기술력이 더 빨리 진보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안 그랬으면 그러면은 중국이 빨리 진보하지 않았을까요?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더 빨랐을 수도 예, 있겠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보도들이 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예전에 얘기했을 때는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랬는데 점차로 기술 진보가 생기면서 신기술에 대해서는 출발점 자체가 그렇게 차이가 없이 출발하기 때문에 더 빨리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더 빨리 도망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쫓아오는 놈을 더 쫓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쫓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방법이 관세가 맞냐라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보면요. 그리고 그 방법론에서 미국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미국의 우방국과 같이 빨리 손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 쫓아오는 중국이 싫다면 근데 우방국조차도 같이 견제를 하는 상황 속에서 혼자만 가겠다 이게 되겠냐 네. 이런 비판을 요즘에 계속 하는 거죠. 여튼간에 중국이 전 세계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다른 상대 국가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상당히 머리 아픈 존재인 거죠. 네. 굉장히 빠르게 전 산업을 제조업을 다 쫓아왔고 이제 신성장 산업도 이렇게까지 쫓아오는 상황이 된다면 이제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이 꽤 크게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님, 근데 우리는 그 인공지능이 처음 개화할 때 엔비디아의 어떤 기업 가치 상승을 급격한 걸 봤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물론 화웨이는 비상장사지만 중국에서 이런 뭐 반도체가 계속 나옵니다 하면은 중국의 그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수급이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까? 어때요? 그럼요. 중국의 기술주들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급등해가지고 네. 사실 딥시크 나오고 나서는 너무 폭등해가지고 그걸 자제하라고 막 그랬었습니다. 네. 그쪽은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5번 뉴스는요. 스페인, 포르투갈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다는 뉴스인데요. 여기 괄호를 쳤습니다. 괄호에 프랑스, 벨기에를 친 이유는 여기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진원지는 스페인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지 시간 4월 28일에 스페인의 전력망의 고장으로 지금 이게 지금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유럽의 이 일부 국가들은 전력을 전력망으로 해서 배분해서 나눠 쓰고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 국가에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장이 나다 보니까 옆 국가인 포르투갈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좀 주었다. 이런 상황이 된 건데 근데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뉴스 보시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공항과 지하철 폐쇄되고 지하철이 섰어요. 그냥. 네. 그냥 서 있습니다. 지하철이. 그리고 교통, 통신망, ATM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마비가 된 거예요. 진짜 큰 일이에요. 굉장히 이게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습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스페인 정부에서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력망 고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원인 분석이 좀 나오겠죠. 아마도 이런 분석이 나오면 주식시장은 되게 예민하지 않습니까? 네. 관련돼서 분명히 테마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왠지 HVDC가 테마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HVDC는 뭐예요? 초고압 직류 송전선. H. 아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네. 유럽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럽은 한 국가가 모든 발전원 우리나라처럼 발전원을 한 국가가 해서 한 국가가 쓰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 같이 이제 왔다 갔다 하죠. 하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을 그 HVDC 같은 초고압 직류 송전 같은 것들로 많이 연결을 했었거든요. 그냥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HVDC. DC, 예. 초고압 하이 볼티지 그 DC, DC 다이렉트, 직류. 예, 직류. 별건 아니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송배전하고요. 네. 변압기하고 네. 전선하고 이게 인프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프라는 이런 문제를 떠나서 네. 그리고 원래 얘네들이 떴었던 거는 그 데이터 센터 때문에 떴었잖아요. 네. 주가 굉장히 급등했었잖아요. 네. 그런 걸 떠나서 전 세계가 다 그걸 교체해야 돼 인프라를 할 교체해야 때 되는 됐어, 시기가 이제.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재건 얘기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전력기 거긴 초토화됐겠죠. 다 필요하죠, 거기 전선. 거기 다 필요할 거고 가자 지구에 그쪽도 다 필요할 거고 다 필요하지. 우리나라도 그 얘기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으로의 세상에는 그쪽 산업은 성장 산업으로 꽤 오랫동안 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래요. 어디였지? 뭐야? 전력기기요? LS. LS. 정프로님이 LS LS 였죠? 들어가셨죠? 네, 고맙습니다. 뭐 푸름을 보면은 뭐 데이터 센터만 갖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쪽 보면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테슬라에서 그 자율주행 택시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캣
요 양산 준비를 한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왜 요 얘기가 나왔냐면 테슬라 측에서 얘기도 있지만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삼성전기와 대덕전자에서 사이버캠용 기판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현실화 되나 보다. 이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주 크게 지금 반영은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들이 드냐면은 일단 이르면 하반기 공급 목표입니다. 표현이요. 그리고 초도 수량이 적지만 신규 시장 개척 및 신사업 개시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FSD 기술 적용의 무인 자율 로보틱스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 자율주행 사이버캡은 정책 그리고 뭐 그동안 있었던 뭐 이게 운전대 페달을 진짜 없애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최근에 들어서 나온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정책적으로 이게 규제 때문에 안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규제 완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야 할 산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네. 완전히 그렇게 왜냐하면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문제로 인해서 일정을 계속해서 그동안 몇 번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공급 목표로 지금 박차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일정 역시도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아무튼 예전보다 꽤 빨라지고 있다라는 정도의 뉴스를 받아들이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테슬라에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성공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자율주행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 프로님이 그랬을 것 같은데 옛날에 작년에 재작년에 우리 자율주행 얘기하면은 전부 다 웃었습니다. 이게 언제 돼? 이게 도대체 언제 돼? 이게 실현 가능한가? 네. 이건 정말 AI 로봇 이런 게 고도화돼서 최종에 가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 실행돼?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의 테마들을 보면요. 테마성으로 이루다가 막 오르다가 예를 들어서 10,000원, 20,000원 갔다 다시 얼마 지나면 또 10,000원이야 다시. 또 테마가 되면 또 20,000원 갔다 또 10,000원이야. 이 주가 그렇게 움직였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은 진일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보도들을 보면서 좀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페달이나 운전대 없는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연말에. 예. 와, 와, 괜찮나?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사고 나면 어떻게? 아마도 뭐 초도 물량이고 그러니까 일부 도로 이런 데서 하겠죠. 시험으로. 예, 그런 도로에서 하겠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몇 일부 군데 있긴 하지. 우리도 지금 저 상암동이랑 어디 있죠. 대덕 연구단지인가 이쪽 가면 그런데 하는 것처럼 제한된 구간을 이렇게 도는 수납 아예 도로를 그런 도로로 만드는 거죠. 그런 것도 있죠. 네. 예. 아, 될까? 그리고 7번 뉴스는 좀 오늘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산업은행에서 하나오션 지분을 매각 추진을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래 걸렸네요. 예, 오래 걸렸습니다. 2000년도에 대우중공업 시절에 공적 자금을 투입한 겁니다. 출자 전환으로 19.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걸 살리기 위해서 돈을 꾸준히 또 더 투자를 해서 꽤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약 25년간 7조 원 이상을 투입했다라고 지금 보도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2022년도에 약 2조 원 정도를 회수를 했습니다. 공적 자금이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죠. 네. 또 이익을 내고 회수하면 더 좋고요. 그런데 지금 산업은행은 다른 데 쓸 돈도 꽤 있습니다. 지금 관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공적 자금이 들어갈 부분도 상당히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오션의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네. 한 4배 정도, 3배에서 4배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으로 현재 가격을 계산해 봤더니 약 5조 3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라면은 그동안에 투자한 거를 좀 회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딜로 매각하기 위해서 수요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외국계 어디서 한 군데서 몽땅 사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뭐 블록딜 하기엔 편하겠지만 네. 자칫하면 지분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대주주의 지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네.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 번에 이만한 금액을 한 번에 사는 데를 찾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잘게 쪼개서 나눠서 수요체에 매각할 방침이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동안 주가가 엄청 좋았지 않습니까? 네. 조선업 전체에 대해서는 다소 이것 때문에 아주 큰 충격이 있을지에 대해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
요게 오버행 이슈지 않습니까? 근데 블록딜이어도 오버행으로 봅니까? 그럼요. 아, 왜냐하면 이걸 쪼개서 많이 네네. 팔면 어디서 뭐 1% 가져간 데가 있어요. 네. 그런 데들은 하시라도 이 산업은행에 있었던 19.5%는 매도로 매물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시세상에.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쪽에서 사가지고 간 데는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는 매도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시장에는 좀 불편하게 바라보는 네. 그런 뉴스가 좀 있어서 아마도 이쪽에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뉴스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요 보도가 나오면서 그 밑에 달리는 내용들은 여전히 이쪽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 관심이 많다는 거는 이제 실적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만일 이게 악재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이거나 뭐 작지 않겠냐라고 표현을 하지만 네. 분명하게 시장에서는 좀 불편해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근데 뭐 그러면 이걸 안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아니죠.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섹터에는 지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뉴스를 좀 전해드립니다. 네. 8번 뉴스는요 개별 종목 뉴스라서 제가 안 한다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 결별을 검토해요.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완전 결별을 검토한다는 와. 뉴스가 막 어저께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저께 어떻게 됐을까요? 한미반도체는 주가 빠지고 SK 하나비전, 하나비전이 하나세미터, 올라갔겠죠. 하나비전은 네. 급등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어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을 좀 한번 들어보세요. 한미반도체의 유지보수 엔지니어 철수했다는 뉴스 제가 전해드렸죠. 제가 네. 간단히 제가 설명했어요. 그때는요. 이게 관심이 되게 많으셔서 제가 그냥 개별 종목인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요런 이 한미반도체의 엔지니어를 SK 하이닉스에서 철수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사실인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에서는 TC본도 외에 한미반도체 장비 전체를 다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한마디로 표를 이렇게 했는데 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네. SK 하이닉스와 하나세미텍 한미반도체의 품질 그리고 가격 등의 마찰로 인해서 이번에 한미반도체에 결별하지 않냐. 요 뉴스가 어제 오전에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장 끝나고 나서는요. 양측 모두 다 사실 무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SK 하이닉스 측에서는 공급망 다변화 검토 중이지만 결별은 너무 앞선 판단이다. 이미 수천억 원대의 한미반도체 장비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거 결별한다는 게 말이 좀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한미반도체 측에서는 하나세미텍의 장비 사용이 불편한 건 맞다. 거의 독점적으로 했는데 하나세미텍을 이제 듀얼로 가져가는 거고 하나세미텍이 점점점 그 비중이 커지니까 한미반도체는 불편했던 거예요. 네. 그렇지만 실리적인 부분을 좀 따질 것이다. 거래처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업체도 거래처를 갖고 있고 이제 앞으로 더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SK 하이닉스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우리 측에도 또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게 자꾸 불거지는 이유는 한미반도체는 하나세미텍의 TC본도 개발 과정 중에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하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한미반도체와 SK 하이닉스가 8년 동안 굉장히 좋은 관계로 있었어요. 근데 SK 하이닉스에서 하나세미텍의 TC본도를 사용한다고 한 겁니다. 네, 네. 근데 한미반도체가 약간 의심하거나 그리고 화가 났던 부분은 하나세미텍 제품이 가격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쓰냐라고 했더니 SK 하이닉스에서는 아니 퀄리티가 더 좋았다 수율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쓰고 있으니까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유지보수 엔진을 철수하고 가격 올리고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잠깐 잠잠하다가 이게 더 이제 부각이 되면서 야 이거 완전 결별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어저께 시장이 돌았던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끝나고 나서 양사 모두 이거는 뭐랄까 실익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양사 모두 뭐 사실 더 좋은 관계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벤더라는 거는 뭐 다변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이제 한미반도체를 좀 달래면서 SK 하이닉스가 같이 가면 뭐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SK 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는 벤더인 거니까. 네. 그런데
서로 좀 싸웠죠, 사실 감정적으로. 그러면서 이런 소문이 좀 돌았는데 서로 양쪽의 실리를 따져봤을 때 우리 그런 건 아니다. 어저께 거기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쭉 다 들어보시면은 뭔가 좀 불편하긴 불편하죠. 양쪽 다. 네.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개별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기분 나쁘겠지만 왜냐하면 어떤 날은 한미반도체 오르고 맞아요. 어떤 날은 하나비전 오르고 막 이러거든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참 불편하긴 하지만 지금 한미반도체는 해외 글로벌 뭐 저기 마이크론에 이런 데다가 지금 납품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다른 데도 좀 하고 네.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이렇게 싸우면 됩니까? 예. 지금 이입한국에 지금 전 세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납품 받는 쪽에서도 뭐 납품하는 회사 뭐 복수로 운영할 수도 있고 네. 납품하는 회사도 당연히 뭐 납품하는 곳을 또 복수로 멀티벤더는 근데 되게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네네네. 수단이니까요. 할 수 있는 네. 거니까 다만 이제 뭐 무슨 특허를 침해한다든지 뭐 특정 어느 한쪽이 막 갑질한다 이런 거는 이제 안 되죠. 그리고 신이 아마 모르지만 한 8년 정도를 이렇게 쭉 해왔으면 네. 사실 SK 하이닉스도 지금의 위치에 또 거의 뭐 삼성전자 역전할 것 같은 이런 위치에 있는 것도 한미반도체 뭐 덕분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그쵸.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은 해야지. 뭐 그쵸. 지금 상황에서 저 멀티로 간다 이거야 뭐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동안에 한 거에 대한 신의를 좀 지키는 거는 좀 필요하지 않나. 결국 그렇게 갈 것 같긴 한데 네. 처음부터 제가 욕을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의도의 사람들도요. 이 양쪽 주식을. 네.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 멀티벤더로 가는 과정에 의사소통에서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충분히 양해를 구한다거나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 있어서 우리 좀 멀티로 갈 텐데 뭐 비중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조금 늘릴게요. 뭐 이렇게 아마 그렇죠. 했으면 그걸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텐데 그죠? 뭐 우리 정확한 자세히는 모릅니다. 네. 내막은 모르지만 아마 대체로 또 큰 기업들 입장에서는 됐어 뭐 또 하나 알아봐 뭐 저기밖에 없냐? 뭐 이런 마인드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좀 그렇게 있었으니. 하면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하여튼 뭐 내막은 모르죠 저는. 네,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꼭 SK 하이닉스에서 뭔가 그렇게 했을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가 8년 동안 해서 SK 하이닉스 이렇게 성장하는데 같이 성장한 것 중에 하나가 네. 한미반도체하고 삼성하고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하고 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도 참 만만한 데가 아닌 거죠. 네네. 삼성이랑 안 좋기 쉽지 않은데 어지간하면 좋으려고 할 텐데. 알겠습니다. 자, 여튼 우리 기업들 잘 이런 문제들은 해결하시기 바라겠고요. 한미 반도체가 한국하고 미국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렇죠. 원래 이름이 그렇게 뭐 시작했겠죠. 그렇겠죠. 모르겠네요. 한미제약, 한미 반도체 뭐 이런 건 다 한미약품 뭐 다 그런 건가? 네. 그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또 뭐 지난 전후로는 워낙 또 네. 밀접하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봐야죠. 가봐야 됩니다. 네. 현실에서 직접 보는 미국, 스트리트에서 걸어보는 미국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미국과 또 다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난 5월이 지난 건 아니구나. 이제 막 가시겠구나. 이제 곧 가죠. 네. 네. 그렇게 5기는 마감돼서 잘 출발을 하실 거고 이제 6기 모집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몰랐습니다. 5일 오히려. 만에 마감될 줄은. 오늘 광고 멘트잖아요. 네, 난 알았어. 아셨어요? 네, 알았는데 네. 여튼 이번에 못 가신 분들 혹은 미국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 미국 가서 또 뭐 김프로랑 한번 저녁 좀 먹고 네. 또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한번 좀 보고 샌프란시스코 거기 한번 뭐 뉴욕 이런 네. 데 한 번씩 보고 싶다. 또 아이들에게 한번 그 유명 대학들은 뭐 보여주고 싶다. 네. 이런 분들 계시면 한번 6기에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행에는 테마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테마를 만들려면 열심히 검색해서 찾아서 예약해야 되잖아요. 그거 저희가 다 해드린다. 네. 그게 이제 보면 예전에는 그냥 어딘가를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여행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일본 네. 가봤다, 미국 가봤다, 뭐 베트남 가봤다. 그러다가 이제 이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더만 그죠. 네. 그래서 뭐 언제는 뭐 좀 휴양 뭐 아니면 뭐 이런
본인의 목적이 있다가 나중엔 또 어떤 취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뭐 미술관, 박물관 아니면 그쪽에 골목 네. 어디 또 국경선 위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정한 목적 갖고들 많이 가시는 취향 것 좋네요. 취향. 취향. 네. 예. 여러분의 취향도 같이 좀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기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그러면 예. 보내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